하이데크 이전에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성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추상적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데크가 그게 아니라 인간은 현실적 땅 위에 집을 지음으로써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데크의 철학을 토폴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관련된 담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데크가 힐드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민족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인간은 시처럼 거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낭만적으로 인간이 거주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인이 시어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듯이 인간은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뜻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200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건물이 폭파가 되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 이것은 이 건축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고, 그 높이라고 한 것이 뉴욕을 상징하고 미국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 건축을 목표 삼아서 공격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건물에 근무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은 이 건물이 높지만 않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이 높이에 대한 문제, 땅에서 솟아오른다고 하는 문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숙명 같은 그런 어떤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건물을 우리가 마철루라고 부릅니다. 뜻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하늘을 닦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도 스카이스크래퍼니까 똑같습니다. 대단히 오만하고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순지를 모르는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쓰고 싶어 할 정도로 인간은 땅에서 떨어져서 높이 오르겠다는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유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 건물은 치첸이차 남미에 있는 마야의 문명입니다. 이 건물의 평면들을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 말 뜻은 이 안에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높이 오르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11세기에 이 건물을 갖다가 지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재산과 인명까지 바쳐야 했던 대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서 사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짓다가 신의 노임을 받아서 허물어지는 건물입니다. 아마 이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물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지으려고 했던 대부분의 건물들이 기술이 없던 시대에 높은 건물을 짓다가 실패해서 이런 건물이 많이 허물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의 시행착오를 갖다가 많이 겪으면서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한 겁니다. 결국 그 높은 건물에 대한 이 실력이 없게 되자 이런 미니에추어를 만듭니다. 맨 왼쪽 그림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한 스투파라고 하는 탑인데, 귀한 것을 갖다 복원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집에 모실 수가 없어서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작게 만들어서 미니에추어를 만들어서 만든 게 스투파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와서 파고다로 변하고 우리에게 와서 맨 오른쪽 그림처럼 석탑으로 이게 변해서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석탑을 보시면은 이것은 3층짜리 고층 건물입니다. 목조를 흉내내서 만든 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의 생각, 높은 집이, 고층 건물이 우리에게 뭔가 영험한 그런 어떤 작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망을 일거에 해결한 시대가 서양 건축에서의 고딕 시대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을 먹는 게 본질적인 그런 어떤 기능입니다. 내부 공간은 어디서 얻어지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천정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늘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천정을 지지하는 게 기둥이나 벽체인데, 그래서 원시 시대의 건축은 동굴을 파서 내부 공간을 얻죠. 이게 점점 발달해서 벽체를 쌓아서 천정을 올리는데, 원시 시대로 갈수록 벽체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뚫지 못하죠. 많이 뚫으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떤 건축은, 고대 건축은 벽 두께가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이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다가 이것을 일거에 해결한 시대가 고딕 시대입니다. 고딕 건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첨탑이 이게 하늘을 솟듯이 찌를 듯이 솟아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보통 이런 버트레스가 있습니다. 외벽의 장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부에 있는 기둥과 합해져서 큰 기둥을 형성합니다. 힘이 안 받는 부분은 회랑으로 쓰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다 기둥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전체가 다 기둥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높은 천장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붕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넣어서 아주 화려한 내부 공간을 얻을 수 있었던 게 고딕입니다. 그래서 고딕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고딕의 건축을 우리가 신본주의 건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듯한 이런 건축 이후에 오는 사조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것이 이 성베드로 사원인데 이 성베드로 사원의 이 인본주의라고 했지만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의 인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인간이 아니었고 특정한 계급 특권층을 가리키는 말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베드로 사원을 보시면은 이 사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저 도움의 하부이고 그 도움의 하부는 교황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성베드로 사원은 교황 한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집중된 한 사람의 존귀와 영화를 위해서 만드는 건축,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축 중에 하나가 이 빌라 로톤다라고 하는 이 집입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건설된 안드레오 팔라디오가 설계한 집인데 이 집 이후로 서양 건축은 통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건축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게 서양 건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의 평면도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 정사각형의 평면을 언덕 위에 놓고 이걸 십자로로 갈라서 가운데 둥근 홀을 두고 이것을 로툰다 홀이라 칭하고 이 가운데를 집주인이 앉아서 지배하면 사방의 통로로 보이는 바깥 풍경을 쳐다보고 관찰하고 지배해서 세상에서 가장 내가 귀중한 자라고 하는 걸 인식해 한다고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그 홀의 천정은 만신들로 조각되어 있어서 만신의 이 보호를 받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주변을 지배하면서 군림할 듯이 서 있는 게 이 집의 이 개념입니다. 이 집 이래로 서양 건축은 대부분의 건축이 이 집의 모사거나 이 집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20세기에 지어진 걸작이라고 하는 이 주택의 평면들을 보면은 그 평면 구조가 십자로를 만들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을 두는 게 500년 전의 빌라 로톤다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도면과 이 도면을 건축을 만든 건축가 이름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건축가들인데 다 기능이 다르지만은 평면을 보시면은 그 사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계급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류의 공간, 건축, 이게 빌라 로툰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서양 건축을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은 비례, 이 색채, 장식, 양식들로 구성되는 미학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 건축은 이 미학의 역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건축이 세워지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땅에 이 땅에 이 집이 하나 세워집니다. 동락당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회제 이연적 조선 중종 때 이 중앙정치에서 실패해서 낙향해서 자기 첩실의 집을 증축해서 지은 집이 동락당입니다. 홀로 즐기는 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 평면도인데 땅은 450평 정도 위에 지어진 집이지만은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세를 다 영역으로 삼아서 지었습니다.
얘네 집처럼 안채, 사랑채, 사당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가보면 이상한 곳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집이 굉장히 낮아서 마치 땅으로 꺼질 듯합니다. 이 집의 정면 부분이 문인데 가운데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아주 정갈한 하나의 독채가 나옵니다. 이 집은 이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 있는 공수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갈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독립된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이 집의 입구입니다.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입구는 계곡으로 들어가는 곳이라서 몸을 돌려서 왼쪽 첫 번째 있는 입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행랑 마당이 나옵니다. 굉장히 깊은 마당입니다. 금방 들어온 문을 갖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작은 문인데 이 작은 문이 이 집 전체의 정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작은 문을 두었을까? 이 마당을 완전히 위효시키기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랑마당에 붙어 있는 앞마당은 굉장히 안전하고 비밀스러워서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로 와서 건너편에 있는 사랑채 마당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사랑채라 그러면은 마당에 서 있는 노비들을 내려다보도록 사랑채의 레벨이 높은 게 상례인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마당 레벨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집과 좀 이상합니다. 특히 사랑채에서 앉아서 보면은 마당 레벨하고 마루 레벨은 거의 똑같은 레벨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채를 낮게 만들었을까 의심이 가기 시작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집은 여러 다른 크기와 이 형태의 마당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어떤 데는 아무 용도도 없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나무가 주인인 듯도 합니다. 이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 사당인데 사당은 평지에 집을 짓더라도 인공적으로 흙을 갖다가 쌓아서 높이 올려서 짓는 게 보통이지만 여기서 같은 레벨이 지었습니다. 대신에 마당을 하나를 갖다 더 두어서 가운데 마당을 하나 더 두어서 마당을 통해서 의식을 정화하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간적이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가장 이상한 부분 하나가 정자입니다. 정자는 보통 산 위에, 언덕 위에, 바위 위에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게 정자인데 이 집의 사진도 보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집에 들어와서 정자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저 구석에 있는 부분이 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이어져 온 이 벽체의 연장선상에 정자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자 안에 들어보면 이것이 더 확연한데 정자는 정자로서의 기능과 함께 마당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의 바깥은 이 자연과 접해서 이 밖을 나오면 금방 있었던 정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좀 더 멀리 나오면은 사랑채 왼쪽에 있는 사랑채와 오른쪽에 있는 정자의 모습이 이 집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집을 그린 평면도가 이 그림입니다. 현대의 건축학자가 그렸죠.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문도 그리고 여닫이문, 미닫이문, 마루 패턴도 그렸는데 옛날에는 이런 그림이 못 그렸죠. 그렇지만 옛날에도 도면이 있었습니다. 회제 연적이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갖다가 목수에게 주면 목수가 알아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불행하게도 이 그 원도면은 찾지 못했지만은 다른 도면에 이게 감안해서 회제 연적이 그렸음직한 도면을 제가 그렸는데 아마 회제 연적이 이렇게 아마 그렸을 겁니다. 붓으로 이 원래 있던 집에서 증축을 하고 그 앞에 마당을 만들고 행랑채 만들고 문간채 만들고 사랑채를 구성한 겁니다. 이 회제 연적이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제 연적의 오른쪽 이 그림을 보면은 회제 연적의 관심은 공간의 크기와 관계입니다. 어떻게 공간이 이어져서 관계를 맺느냐를 갖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다가 목수에게 주면은 목수가 지가 알아서 기초 놓고 기둥 올리고 석가래 틀고 기와 얹으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제 연적의 이 그림을 현대의 도면으로 표기하면 왼쪽 그림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왼쪽 그림은 마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지만은 회계 연적의 관점에서 비롯하면 마당이 비워져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해서 분명하게 선으로 구획되게 그려야 되는 게 회계 연적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갖다 보는 방법은 회계 연적의 사상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집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기와나 담장의 패턴이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공간과 그 안에 있는 공간, 저 건너에 있는 공간의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이 집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체를 보는 것은 목소의 솜씨를 보는 거지 회계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한국 건축의 전통적인 건축을 이해할 때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부분을 갖다 보는 게 한국 건축의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양의 건축과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그렸고 이 관계는 윤리의 바탕을 둔 그런 관계입니다. 21세기가 되던 2000년에 국제적으로 이 중요한 행사가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베니스 비엔날레인데 행사를 할 때마다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이념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때 21세기가 되면서 서양이 더 이상 미학이 아니라 이제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옛 건축은 우리의 옛 선조들은 윤리를 바탕으로 우리 삶터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서양화가 선진화인 줄 알고 우리의 윤리를 저버리고 서양은 미학을 쫓아나가는 사이에 서양은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이 강조한 2000년 동안의 미학의 원리를 갖다 저버리고 윤리가 더 맞다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은 무엇일까요? 건축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 조가라는 말로 쓰던 표현하는 건축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건축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세월 건자 쌓을 축자니까 이건 노동이나 운동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제가 생각하는 건축의 함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영어로는 아키텍처라 그러죠. 그리스의 바탕을 둡니다. 아크란 말과 텍트란 말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만든 말인데 으뜸이 되는 기술, 큰 학문이란 뜻입니다. 건축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키텍인데 그 A를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를 붙여서 디 아키텍 하면은 조물주 하나님으로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을 뜻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대한 직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텍톤이란 단어인데 텍톤은 그리스어의 말을 두는데 이 말이 영조란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조란 말은 중국 사람들도 지금은 건축을 건축이라 쓰지만은 원래는 영조라고 그랬습니다. 가꾸어서 만든다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영조라고 그랬죠. 그러나 세계의 모든 단어들 중에서 건축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우리말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우리말로 건축은 짓는 일입니다. 집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 짓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짓다는 어떻게 씁니까? 시를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 옷을 지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만드는 일이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대단한 사유를 통한 창조의 결과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긴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유의로 만들어진 건축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정치가이면서 군인이었지만은 건축에 관한 효능을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영국 의회 의사당이 나치의 폭격으로 무너졌을 때 1943년에 그 폐허의 현장에 서서 의회 의사당을 복구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왜 닮아가겠습니까? 다른 공간에서 살던 사람이 한 공간에 살게 되면서 그 공간에 적응하고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바뀌는 겁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왜 먼 산골에 있는 작은 암자를 굳이 가서 수도합니까? 그 작고 건박한 공간이 자기를 번뇌에서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건축은 확실히 우리를 바꿉니다. 더디고 오래 걸리지만은 건축은 확실히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좋은 건축에 살면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건축에 살면 나쁘게 된다고 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하나같이 말년이 되면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갖다가 가지고 내려올까? 저는 이 나쁜 건축에서 5년 동안 산 결과가 아닐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대적이고 봉건적이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없는 건축입니다. 목조의 건축이지만 목조 흉내만 내어진 콘크리트 된 건축에서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주적인 사람도 이런 류의 가짜 건축에서 5년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의 결과가 건축을 따라 윈스턴 처칠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가짜 건축이 그 삶을 가짜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런 류의 도청사를 짓는 쪽도 있습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아주 봉건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몰골을 갖다 봅니다. 참고로 이게 시청사라면 제가 항상 드는 게 이런 류의 청사입니다. 시청사가 별개 건물이 아니고 지나가는 이건 헤이그에 있는 헤이그 시청사인데 지나가는 건물과 똑같은데 이 건물의 내부를 갖다가 보면 이렇게 큰 홀이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티홀의 전형이라고 저는 되어지는 겁니다. 건축은 우리를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를 독재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도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의 이 독재자들이 모두 건축을 통해서 민심을 갖다가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의 효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대학에 시험을 3번이나 쳤다가 떨어져서 낙담해서 군대에 가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권좌를 잡자마자 알버트 스페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젊은 건축가를 갖다가 자기 최측근으로 써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동원을 합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으로 베를린을 개조하기 시작하는데 제3제국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로마식 건물로 이 한 가로변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게 로마 건축으로 이게 세웁니다. 맨 끝에 있는 인민대회당이 최종적인 목표였는데 많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은 270m 높이에 직경이 300m니까 초대형 건축입니다. 1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하이히트를 연호하게 만들었는데 이 건축에 동원된 단어가 여기엔 도움,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도움을 지지하는 개념이 없는 그런 어떤 민중들, 이게 이념의 건축에 동원된 단어입니다. 다행히 이 건축은 세워지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는데 이 건축이 부분적으로 세워진 데가 여기가 아닐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희화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건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건축 속에서 이 삶이 이루어지는 한 그 삶의 진정성이 있을까 저는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어졌는데 요체는 이 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기능이 다 되는데 이 건물은 오피스 빌딩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설계한 4명의 건축가들이 지금 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지 않는데 이 열주를 갖다가 세웁니다. 열주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열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지붕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계를 가지고 청와대에 갔더니 그 당시 청와대에서 볼펜으로 이걸 그려줬다 그럽니다. 이게 있으면 더 권위 있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움의 하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이 도움의 하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유하는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삶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는 무엇일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농촌과 다른 말로 우리가 반대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농촌은 혈연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되죠. 천륜과 일륜으로 그 공동체가 영유가 됩니다. 도시의 가장 큰 특질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한 그런 법이 필요하죠. 법이 도시의 나타난 게 도시의 공공영역입니다. 도시의 공공영역이라 그러면은 광장, 길, 공원 등의 집 밖의 공간인데 이 공간들이 어떻게 잘 조직되어 있냐를 따져보면은 이 도시가 선진적인 도시인가, 아니면 봉건적인 도시인가, 아니면은 아주 미개한 도시인가 이게 판별이 됩니다. 도시를 가리키는 말이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티와 어반이 있습니다. 시티와 어반은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도시라 하지만은 시티는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사회란 말이고 어반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티는 소프트웨어고 어반은 하드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건전한 도시가 되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분 없이 다 도시라고 서는 바람에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인식해 왔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어디부터 만들었냐면은 도시가 먼저 생겨야 농촌이 생깁니다. 농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도시에 공급하는 물자, 도시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은 항상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농촌이라고 하는 가끔 도시민들이 그냥 말을 타고 나와서 사냥 가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아우렐리오 로렌제티라고 하는 14세기 화가가 시에나의 시청사 프레스코 벽화로 그린 좋은 정부의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도시는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곳 안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가리키는 말이 베르그, 부르입니다.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부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르주아라고 하니까 부르주아라는 말을 우리는 요즘 착취계급의 대명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는 농촌에 대해서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어떤 계급적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 역사는 한 10,000년 정도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10,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제리코에서 발견된 터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고원, 터키의 고원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어서 발굴해 보니까 이런 류의 도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야트마간 경사에 흙지부를 짓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은 광장, 놀이터, 일터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이 마을의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이 중국에 있는 허난성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마당을 만들고 마당 주변에 이제 방들을 놓고 그 땅 위는 경작지로 쓰이는 이 마을은 무려 지금 7,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000년 동안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도시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인데 성경의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도시라 하면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벽도 있고 신전도 있고 왕궁 그리고 주거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래에 있는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을 갖다가 발굴하고 표시한 도면을 보면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2층짜리 집들이 이제 아주 치밀하게 붙어 있는데 제 색채는 한 가구마다 제가 하나씩 칠했습니다. 감 보시면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섞여져 있죠. 아주 이게 오거리 변에 보면은 상점도 하나 있고 상가주택인 거 같고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입니다. 혹은 이 집 짓다가 돈을 벌어서 이 집을 더 이제 병합해서 텄는지도 모르죠.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같이 섞여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소셜 믹스를 갖다가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데 이미 6,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소셜 믹스를 갖다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삽니까? 임대 아파트는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해서 담장을 갖다가 두르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이런 류의 시대에 비하면 훨씬 진화된 진보적인 그런 어떤 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과연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기 79년에 화산의 폭발로 멸망을 했습니다. 이 도시는 700년 동안 존속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왜 멸망을 했을까?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도시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도시계획가도 이 도시보다 나은 도시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상하 수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보차 분리가 완전했고요. 여기에는 도시적 시설이 아주 풍부하게 정교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시민들은 음악당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즐기고 향연을 베푸는 그런 어떤 곳입니다. 좋은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창굴도 있고 선술집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도시적 요소가 같이 모여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화산의 폭발로 멸망했습니다. 아마 이 도시가 더 이상 진보할 게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억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도시는 오랫동안 한 사람의 지배에 이렇게 놓여 있죠. 이 지배를 갖다가 극대화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중세도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애초에 보여드렸던 빌라 로톤다의 천정 그림입니다. 하나의 중심이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계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는 계급 사회를 상징한 건데 실제로 이와 똑같은 이 그림으로 그린 게 이 팔마노바라고 하는 도시계획도입니다. 주변은 적이니까 해자를 갖다 이렇게 파고 높은 성벽을 쌓고 내부는 치밀하게 조직해서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의 집이 있는 계급적인 도시, 단일 중심의 도시. 이게 르네상스에 때 그려진 도면인데 이 도면은 이렇게 실체화가 되어서 오늘까지 전합니다. 근대화를 통해서 성벽은 없어졌지만 흔적은 남아있어서 그 당시의 이 계급적 구조를 정합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이 하나만 지어진 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때 전 유럽에 걸쳐서 방방곳곳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심지어는 스웨덴에까지도 이런 것이 지어졌으니까 전 유럽에 걸친 유행이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토피아란 말은 원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쓰면서 만든 말인데 유와 토피아를 합성시켜서 만든 말입니다. 토피아는 땅이나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유가 좀 이중적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에 라틴어에 이와 오를 붙여서 이유 오유 하면은 똑같이 발음은 유로 되는데 뜻이 반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웰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노라고 하는 뜻이 되어서 이유는 좋다는 뜻이고 오유는 아니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곳,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상향으로 번역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 책에 그려진 그림인데 유토피아는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루가 위에서 감시를 받고 겨우 들어갔더니 또 해자가 있고 곳곳에 막루가 있는데 결국 들어가면 정 가운데는 이 유토피아를 다스리는 봉건 영주의 성체가 있어서 이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평안이 유지되는 이런 도시 세계가 유토피아의 세계입니다. 이 유토피아의 이론은 당시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줘서 이런 류의 도시계획도가 양산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틀리지만 그 개념은 똑같죠. 주변부는 굉장히 완강하게 성체로 이제 쌓고 내부를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영주의 성체가 있는 단일 중심의 봉건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하학적 도형 아닙니까? 기하학적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먼저 생각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도시를 지을 때 머리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실현하자면 땅을 찾아놨습니다. 이런 류의 도시는 산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평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서양에서 지은 계획도시는 죄다 평지에 짓는 도시입니다. 산에 지은 도시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거나 아니면은 군사 방어를 목적으로 한 도시 외에는 서양의 도시는 죄다 평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땅, 산이 70% 이상이어서 평지는 30%밖에 안 되고 평지는 우리가 논을 경영해야 되는 그런 곳이어서 도무지 도시는 평지에 지을 수가 없고 산으로 와서 양지 바른 터를 잡고 지었던 우리의 도시 만드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도시의 이론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없는 땅이 우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서양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이 다이아그램적 도시의 이론은 현대화를 통해서 서양에서도 변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도시라고 하는 개념인데 인구가 근대에 들어와서 집중이 되자 도시를 분산하기 위해서 가운데 마더시티를 놓고 주변부 세터라이트 시티를 놓아서 이렇게 분산하자 했지만은 하나하나는 역시 단일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봉건적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 마더시티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합니다. 마더시티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마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과 본능 이 1차적인 그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팽창, 번성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팽창하는 이론의 근거를 여기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이 그림은 사실은 발표될 1924년도에서는 이 그림은 혁명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리를 갖다가 개조하기 위해서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제안한 내용인데 지금도 파리는 7, 8층짜리 건물들이 시가지를 꽉 채우고 있지만 그 당시는 더 심해서 도시 오염도 심하고 바람과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이 꼬르비제가 건물을 다 허물고 건물을 고층화시키고 건물 사이사이를 비워서 빛과 바람을 통하게 하고 녹지를 심고 이 피크닉도 이렇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도 도시에서 즐기게 하자 하는 이 그림을 내놓았을 때 이 그림은 정말 혁명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꼬르비제는 이 모델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세느강이고 시대섬이죠.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파리는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도시 시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지우고 여기 새로운 60층짜리 아파트를 집어넣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제안은 실현되지 않고 기록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꼬르비제 이 제안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론은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도시들의 교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꼬르비제는 이런 류의 도시 계획도를 갖다 그립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시 계획도입니다. 왼쪽은 꼬르비제가 직접 설계한 도시고 오른쪽은 분당의 도시 계획도입니다. 이런 류의 도시 계획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꼬르비제 전까지는 지도에 색깔 칠한 지도도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예쁘게 보이라고 한 것이지만은 여기의 색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칠해지면 상업지역이고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 보라색은 공업지역 등등으로 해서 이 색이 칠해지는 순간 용적률 건폐율이 틀려져서 땅값이 차이가 납니다. 땅을 등급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산도로 등등을 해서 도로별로 속도 제한을 두고 짓는 건물의 숫자와 종류까지도 제한을 둡니다. 철저히 도로를 계급화시키는 겁니다. 도시구조도 도심을 만들고 부도시 만들고 변두리 만드니까 이것도 위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도시 전체를 계급화, 분화, 이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 이념이 나타날 당시는 20세기 초엽이고 20세기 초엽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시대 사조가 되어서 전 시대를 지배할 때입니다. 모더니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이리저리 재단하는 것이 마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이런 류의 도시들인데 과연 행복해졌을까? 많은 도시사회학자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하나의 예를 갖다가 들어보면 1957년에 미국 센트루이스의 프로토 이고라고 하는 주거단지가 세워졌습니다. 이 단지가 세워졌을 때 온 매체들이 미래 세계의 완벽한 그런 어떤 표상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철칙 오르비제 이론의 마스터 플랜 이론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분리하고 흑인과 백인을 갖다가 분류를 하고 먹는 공간, 자는 공간, 노는 공간, 일하는 공간 등등을 목적별로 분류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적별로 정해진 바대로 따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노는 공간에서 밥 먹고 싶기도 하고 쉬는 공간에서 놀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정해진 목적을 갖다가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주민끼리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살인 사건을 필두로 해서 곧 연이어서 온갖 강력 범죄들이 이 분류된 이 도시에서 신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을 정도로 이 도시는 센트루이스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의 소굴로 변해서 지은 지 17년밖에 안 되는 이 도시를 센트루이스가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적시하면서 모더니즘, 서양의 마스터 플랜이 종말을 구한 순간이라고 서양의 도시학자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서양은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 유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폐기된 마스터 플랜이 불행하게도 우리 땅에 들어옵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을 이렇게 바꿉니다. 똑같은 서울의 지도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왼쪽은 19세기까지 우리가 그려진 서울 지도고 오른쪽은 20세기부터 우리가 같은 땅인데도 그리는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굉장히 맑은 물길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아주 분명한 지형이 있어서 아주 양지바른 삼토도 보이고 해서 아주 평화로운 마을로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산은 간데 없고 전부 땅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지형을 갖다가 분간할 수가 없고 물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칠해져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제호가 유통되는 경로라서 마치 권모술수, 음모가 도살인 듯한 그런 어떤 도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지도에 의해서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렸을까요? 이 두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경이 겁니다. 왼쪽이 바로 100년 전까지 서울의 모습입니다. 마포의 모습입니다. 산과 물과 이 집들이 하나의 이 풍경을 이루면서 아주 평화롭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20세기 새로운 지도로 만든 도시의 모습이 오른쪽 그림인데 제가 사는 대학로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졌긴 했지만 보시면 위에 서민 아파트가 이게 집단이 있고요. 아래 단독주택군들이 있고 맨 아래에는 국적불명의 도시건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이 세 개의 집단이 적어도 세 개의 집단이 서로 대립한 채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과 대립이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 요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저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일궈온 도시공간에 그 상당 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은 문해부흥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문화가 융성이 된 일이 많죠. 그 중에 제 관심을 유독 끄는 사건이 하나가 투시도법의 발명입니다. 투시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시지만은 르네상스 이전에는 투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투시도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투시도법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 그림을 설명드리면 왼쪽 그림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SP점, 스탠딩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본 앵글입니다. 이 모든 선들이 이 사람의 눈으로 다 들어오죠. 이 앵글은, 이 공간의 앵글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앵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앵글만은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른 위치에 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은 여기에 한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앵글입니다. 세계입니다. 남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세계를 그린 게 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독점적 세계. 이게 서양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 받아들여서 일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단일 중심의 세계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화, 19세기에 그린 민화입니다. 8칸의 책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라면은 한 점으로 모든 선들이 이렇게 이게 뭉쳐져야 되는데 이 그림은 보면은 각 칸마다 다 자기의 중심이 공간의 중심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칸에 놓여진 사물은 공간의 중심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을 죄다 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이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는 세상에는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과 모든 공간이 다 자기 각자의 중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유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그림을 본 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에 잠겨야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우리 선조는 단일 중심의 봉건주의 체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갖다가 상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가 사는 건축이 이런 류의 다원적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류의 도시가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학문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서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서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양의 경계 밖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역사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소개시켜드리면 이 세계입니다. 말라케시라고 하는 모로코의 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부분적인 사진이긴 하지만 전체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인 듯 하지만은 이 도시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채 정도의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0채는 어떻게 모여 있냐면은 운물 하나, 빵집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이 도시가 정식에서 전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한 부분이 없어져도 몇 부분이 더 떼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로, 중로, 소로 어떤 위계적 질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에 평등합니다. 물론 상업적, 공업적 그런 용도별 구분이 없습니다. 중앙공장, 중앙수 같은 봉건주의 잔재를 나타내는 도시 용어가 여기는 없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평등한 겁니다.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여야 되냐 하면은 한 곳을 보고 전체를 알 수 있는 도시가 민주주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한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부분이 전체와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 한 개인이 전부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회가 바로 이 모로코의 말라케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형성이 이미 1200년 전에 형성이 되어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도시인 이 페이지를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재작년도 갔는데 1200년의 때가 고스란히 이게 도시에 묻어 있죠.
굉장히 길들은 좁지만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어 전체가 하나의 건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길은 좁아서 몸을 비틀어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집안은 굉장히 밝아서 위성 TV, 인터넷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땅 길이 조금 넓으면 시장이 되고요. 이어지면 쇼핑몰이 되고, 혹은 좀 더 넓은 곳은 공장이 되고, 알카르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1200년 동안 지금 지속해 왔는데, 제가 믿건대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은 충분히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 시멘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자연을 파괴해 놓고 거기에 태양광을 씌운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이 수립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존엄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어나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지속적이 된다고 저는 그걸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만들지 않은 도시, 소위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 달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달동네는 평지에 지어진 게 아니라서 그 공간이 좀 더 다이나믹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게 적어서 많은 부분을 옆집 사람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누는 게 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달동네의 길은 통행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 일하고 모든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이 달동네는 재개발 되어야 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이와 잘 돌아가지 않나요? 제가 즐겨 찾았던 금호동 달동네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리스 산토리라는 동네의 이 풍경을 저는 색깔 외에는 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거의 똑같은 부분입니다. 심지어 산토리는 지금은 상업 자본만 들끓고 있는 진정성 없는 동네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동네는 아직도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진정성이 있는데, 이 달동네는 늘 항상 재개발의 그런 어떤 목표가 되어서 붉은 깃발이 꼽히고, 이 동네는 이 건설 자본, 이 탐욕에 늘 사라지는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풍경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냐면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범죄적 행위에 가까운 행위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서울은 작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재작년에 이 모리 재단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도시 중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몇 년째 6위입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머시어 컨설팅에서 이 발표하는 삶의 질을 따지는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은 76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6위인데 삶의 질은 76위라고 하는 이 불균형함, 이건 어디서 올까?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잘못된 지난 몇십 년간의 잘못된 도시계획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적 관념, 팽창, 성장, 이렇게 지배, 이런 류의 관념에서 삶의 질을 따지기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도시를 궁극적으로 이런 도시의 개념의 이 밑바닥에는 정복과 지배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지배한 방법이 이 왼쪽에는 군단의 다이아그램을 캠프를 갖다가 설치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죠.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설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필요 없으면 걷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캠프가 이게 지속이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도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런던, 파리, 비엔나, 프랑크푸르트가 원도심이 다 로마 군단이 주둔해서 생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들 다 평지의 도시들이죠.
물론 2000년이 지나면서 2000년 우리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이제 덧대어져서 새로운 도시끼리 정체성 가졌지만 결국은 평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라고 하는 관념은 서양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개념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도시를 만들 때는 원래 땅에 관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지난 지금에도 서양의 도시학자들은 이런 류의 도시를 제안합니다. 땅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이런 류의 도시를 만들어서 살자고 합니다. 혹은 땅은 황폐도 좋으니까 이런 어떤 기계적 장치를 놓고 우리가 살자고 합니다. 혹은 워킹시티를 만들어서 인공적 환경에 우리가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관한 관념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를 공장 시설처럼 인스턴트 시티로 만들고 살자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안들은 다 이게 기록으로는 남고 실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실제화가 돼서 나타나는 게 이 두바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두바이를 담자면서 관청에 이제 현수막도 이제 붙여놓았던 걸 기억합니다. 두바이는 이런 류의 환상적인 무늬의 도시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땅은 이렇습니다. 바람 불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막이 원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건대 두바이는 곧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땅이 이 두바이를 담습니까? 이런 땅을 담습니까? 우리 땅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분명한 지형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만히 이 산세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새로운 집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이면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산세, 자연, 지형을 존중하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조가 이야기하는 터문입니다. 아까 모두의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가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을 갖다가 한 걸 보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터무니 우리 존재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죠. 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존재를 하이데크 훨씬 이전에 하이데크가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터와 장소와 땅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믿었던 겁니다. 터무니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아파트 요새 지으면은 산이 있으면 깎고 계곡이 있으면 메우고 축대를 만들어서 그 터에 있는 무늬를 깡그리 지우고 짓는 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터무니없는 집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파트에 사신 분도 많죠. 터무니없는 삶을 사신다고 해도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땅은 다 다릅니다. 최소한 위도 경도가 다르고 그 땅에 담긴 자연의 내용이 다르고 그 땅에 살아온 사람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모든 땅은 그래서 다 고유합니다.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는 그 땅에 맞는 건축과 도시여야 되는데 항상 그 땅은 나는 어떤 도시가 되고 싶고 어떤 건축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가는 그 땅이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땅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쉽게도 들립니다. 그 땅이 요구하는 대로 덧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땅이 가지고 있는 무늬 위에 새로운 무늬를 덧대어서 과거의 무늬를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 나갈 무늬에 대한 방향을 암시하게 하는 게 좋은 건축이요 좋은 도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땅에 가진 땅을 중심으로 한 건축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온 내용은 개별적인 그런 어떤 건축한 내용이라서 시간도 되었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쳐도 될 듯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신 신윤상 위원장님께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건 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승효상 2019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에서 거주 풍경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전범건